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고는 하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 너무 큰 괴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상처가 안 돼. 남편이 또 꿈을 꾸는가 봅니다. 괴로운 듯 불화되는 그 이름, 벌써 몇 달째 밤마다 잠꼬대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도 모른다고만 하는 남편. 여자도 아닌 남자를 밤마다 부르는 우리 남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누구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어설픈 미역국에 울퉁불퉁 계란말이, 삐투리 소시지 볶음까지 한 상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는 우리 집 든든한 장남과 귀염둥이 막내가 아침부터 예쁜 카드와 선물을 내미네요. 선물을 열어보니 핑크색 무늬 스카프가 들어있습니다. 어머 예뻐라. 이걸 누가 산 거야? 돈이 어디 있다고. 내 용돈 모은 걸로 마트 가서 샀어요. 마음에 들어 엄마. 그럼 세상에 우리 막내가 이런 것도 고를 줄 아네. 판매하시는 아줌마한테 여쭤봤어요. 40세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골라달라고. 엄마,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뭐야? 세상에 우리 아들 1등한 거야? 성적 나왔냐고 했더니 아직이라고 했잖아. 그냥 엄마 생일에 맞춰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어요. 어머 우리 아들 장하기도 해라. 어떤 선물보다 최고의 선물이네. 얘들아 고마워. 제 나이는 41. 100세 시대라 40이면 청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니 곧 갱년기가 오려나 봅니다. 그뿐인가요?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가끔 흰머리도 보이는 걸 보니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일날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끓여준 싱거운 미역국에 최고의 선물까지 받고 보니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맛있다. 간도 딱 맞고. 아빠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는 엄마 생일인데 갑자기 어디를 간 거야? 너무해.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무뚝뚝하고 엄마 생일도 기억 못하고. 아빠는 엄마의 히어로야. 히어로? 그렇습니다. 전 처음부터 평범한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닌 세상을 구한 히어로를 택한 것이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부임을 했을 때입니다. 마냥 귀엽고 사랑스러울 줄로만 알았던 아이들은 어렸던 저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꼬마 악당들이었죠. 여기저기 교실을 뛰어다니다 넘어져서 울고 급한 김에 옷에 실례를 하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찾는 저학년부터 삐지고 싸우고 고저질하는 고학년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학습이라니요. 겨우 25이었던 저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안전은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토록 안전을 외쳤건만 그날 저희 반 아이들 둘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과 점심을 나누어 먹고 있던 바로 그때였죠. 화장실을 간다던 우리 반 남자아이 2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년이나 되는 아이들이라 둘씩 짝을 지어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아이들을 찾느라 선생님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 또한 두려움에 앞이 보이질 않았고 식은땀이 온몸에 흐르더군요. 종훈아, 지서가 모두 합심해서 자고 있을 그쯤일까요? 아이 하나가 울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화장실에 갔던 두 아이 중 하나였죠. 옷은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발에는 나무에 쓸린 듯한 상처들이 나 있었습니다. 종훈이가 바위 틈에 있어요. 울면서 이야기하는 아이를 따라 선생님들은 허레벌떡 사고장소로 뛰었죠. 두 아이는 화장실을 갔다가 다람쥐를 발견을 했답니다.
다람쥐에게 두토리를 갖다 주겠다며 줬던 두 아이는 그만 산미 뒤로 미끄러졌고 지숙이는 겨우 올라왔지만 충훈이는 바위 틈에 발이 껴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들끼리 빼보려고 애를 쓰다가 온 모양입니다. 충훈아, 괜찮니? 잠깐만, 선생님이 꺼내줄게. 걱정 마. 이렇게 말은 했지만 경사가 가파른 그곳까지 내려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였고 자칫하면 더욱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모두 안타까워만 했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빨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떨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아이를 달랠 수밖에 없었는데요. 종훈아, 조금만 기다려. 금방 119 아저씨 오실 거야. 선수님, 무서워요. 겁에 지는 제 몸이 굳은 종훈이의 모습에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죠. 어디선가 날아온 로프줄이 나무를 감싸듯 돌다가 고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모두 로프 끝으로 향했고 그 끝에 어느 남자 한 명이 로프줄을 잡고 있었죠. 그리고는 영화에서도 본 것 같은 나약한 몸짓으로 로프를 잡고 내려가더니 한 손에는 로프줄을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순식간에 아이를 저희 곁에 내려놓더군요. 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울기 시작했고 가벼운 철거상은 입었지만 그게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곁에 돌아온 종훈이가 고마워 저 또한 종훈이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훈이를 구해준 분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더군요. 영화 속 히어로. 그분은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는 그 히어로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저는 그 히어로 덕분에 무사히 학교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눈치채셨죠? 바로 그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만나냐고요? 뼈 따로 나간 소개팅 자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 인연이라는 게 무섭죠. 저는 만나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야.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게 되네요. 저 모르시겠어요? 저는 너무 잘하는데. 저를요? 저는 우리의 인연을 설명했습니다. 쑥스러운 듯 머리만 긁적이던 그 사람은 물만 들이키더군요. 그렇게 멋있게 나타나 사람을 구하는 영혼이지만 막상 만나보니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남자였습니다. 오히려 저의 적극적인 대시로 만남을 지속했고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나 항상 제 곁에서 절 지켜줄 것 같았던 히어로는 내가 필요할 때는 없었습니다. 안 와요. 곧 나오는데. 미안.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나이가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한다는데 남편은 오질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저는 혼자서 둘째 잡으러 다니느라 애 사진 한 장 제대로 못 찍었죠. 알고 보니 차를 타고 오다가 택시를 잡지 못한 임산부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해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왔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아버지 환갑연에는 치매 할머니가 길을 잃었다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느라 2시간이나 늦게 왔더라고요. 남들은 참 좋은 일한다 대단하다 하지만 아내인 저로서는 매번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양보해야 하는 것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택한 사람인데. 미안. 그래도 아빠 아니었으면 아기 엄마가 길에서 아이를 낳을 뻔했다고. 아들이 어머니 찾았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당신이 경찰이야. 그냥 신고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 그때마다 남편은 우리 반 아이를 구했던 그때의 만남을 상기시키며 저를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당신 내가 그때 신고만 하고 바로 안 구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 또 그 이야기. 사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남편은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런 남편은 우리 가족에겐 존경의 대상이었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여보, 기억은 하고 있네. 당연하지. 오늘 저녁엔 우리 네 식구 외식하자.
당신 좋아하는 돼지갈비 사줄게. 난 소갈비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형부가 사준 그 집 맛있더라. 그래 알았어. 당신 생일인데 내가 소갈비 쏜다. 예약해 놓을 테니까 6시 반까지 애들하고 나와. 당신 오늘은 진짜 딴짓하기 없디다. 나 그럼 진짜 화낼 거야. 알았어. 걱정 마. 다른 데 한눈 안 팔고 당신한테 직진할게. 하하. 환하게 웃는 남편의 목소리가 핸드폰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따 아빠가 갈비 사준다고 갈비집으로 오래. 막내 너는 학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늦지 않게 들어와. 갈비란 말에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되었고 아이들은 우당탕 소리를 내며 집으로 왔죠. 안 늦었지 엄마? 그래. 출발하자. 막내가 해준 스카프를 두르고 저는 갈비집으로 향했습니다. 워낙 유명 맛집이라 사람들의 눈이 가득 차 있었고 저희는 호란 창가 쪽에 안내를 받아서 앉았죠. 와, 갈비 냄새 끝난다. 빨리 먹고 싶은데 기다려. 아빠 오시면 소갈비 받지 엄마. 아이들이 하도 흥분을 하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아이들은 소갈비 맛을 본 적이 몇 번 없거든요. 둘이 열심히 벌어서 집 한 칸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있다 보니 소갈비는 꿈도 못 꿀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저도 비싸다고 하겠지만 지난번 언니 생일에 형부가 가족 모두에게 한 통 내는 걸 보고 부러워서 오늘은 저도 자랑거리 만들어보는 거죠. 그렇게 고기 굽는 냄새만 맡으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호란 쪽에 켜두었던 TV에서 속보가 떴죠. 이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신용시장에서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불이 번져가고 있는데요. 소방차들이 속속 도착하며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용시장이라면 남편이 근무하는 근무지입니다. 참 우리 남편이요. 소방 공무원입니다. 오지랖 넓은 우리 남편에게 딱 맞는 직업이죠. 오늘도 저녁 외식은 못할 듯 싶네요. 외식이 문제인가요? 태풍급 바람으로 불이 잡히지 않아 소방관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년에도 몇 번씩 출동을 하는 남편이건만 TV 속 상황은 많이 안 좋아 보이더군요. 저는 아이들과 갈비탕 한 그릇씩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아무리 소방관이라도 걱정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예, 홍서방 출동한 거 맞지? 언니, 관할구역이잖아. 걱정이 된 친정 식구들이 전화로 위로를 하더군요. 소방관의 가족들은 늘 겪는 일입니다. 쉽게 진화될 줄 알았던 불은 바람 때문인지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밤이 되어가고 있을 때 다시 속보가 떴습니다. 현재 노후된 시장 건물이 무너져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관 3명이 잔해 더미 수리가 이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았죠. 그래, 내 남편은 아닐 거야. 얼마나 빠른데. 그러나 참을 수가 없어 현장으로 달려갔죠. 불은 어느 정도 진화가 되어 있었고 처참하리만큼 무너져 있는 현장의 모습에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러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건물 앞 안전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어 꽤 먼 지점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남편은 어떨까? 처음으로 느끼는 남편의 현장이었죠. 하이 홍수님, 어떻게 어디까지? 남편은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수색 중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잔해 더미에 깔린 3명 중 한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내 생일이라고 끝까지 준비했다는 남편은 출발하기 10분 전 출동벨이 울리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장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호수님.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 참혹한 잔해 안에 있다니요. 뉴스에서 가끔 폭발한 건물 잔해를 본 적이 있지만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 종이처럼 구겨져 내려앉아 있더군요. 화내고야 우리 남편은 히어로니까 절대 죽지 않아. 저는 그곳에서 남편이 구출되는 것을 보기 위해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조형수님, 들어가서 좀 쉬십시오. 이러다 큰일 나세요. 선배님, 꼭 나오실 겁니다. 괜찮아요. 전 그래도 이렇게 편한 곳에 있는데요. 남편은 저기 저 깜깜한 곳에서. 우리 남편 아시잖아요. 가족보다 더 남을 생각하던 사람인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데요. 여기서 잘못되면 그건 너무 말도 안 되죠.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두 손을 꼭 붙들고 주머니 외우듯 남편이 살아올 것을 속으로 외쳤습니다. 오래된 시장 건물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고 콘크리트 철근들이 뒤엉켜 소방관들의 생사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명의 소방관이 숨진 채 밖으로 시어나왔어요.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을 본 전 혼자르다고 말했죠. 엄마, 정신 차려봐. 깨어보니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울면서 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살았어. 뭐? 아빠가 살았다고? 진짜야? 전 링거 바늘이 있다는 것도 있고 벌떡 일어나 두리번거렸죠. 그때 제 눈앞에 누워있는 나의 히어로.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고 남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보, 생일 축하가 늦었네. 남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을 선물했죠. 저는 신에게 남편을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감히 거래를 했습니다. 남편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럼 집 없어도 되고 남편이 집안을 모른 척해도 무조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소방관 남편의 직업이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결혼 15년인데도 내 집 한 칸 없이 전세로 살아가는 것이 짜증이 나기도 해서 툴툴거린 적도 많았거든요. 이제는 남편이 어떤 일을 하던지 그냥 묵묵히 내조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사고가 난 후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아 안 된다고? 남편이 또 꿈을 꾸는 모양입니다. 괴로운 표정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하더군요. 상철이가 누구지? 여보, 당신 상철이라는 사람 알아요? 왜? 아니, 당신 궁금해서 어찌나 부르던지. 그랬어? 모르는 이름인데. 그래요? 전 그냥 튀어나온 이름이라고만 생각했죠. 우리 준식이 이번에도 1등 했대요. 담임선생님이 대학 입학원서 쓰는데 서울대 넣을 수 있겠다고. 그래. 잘했네. 주말 아침 오랜만에 모인 데 씻고 준식이의 전교 1등으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지만 남편의 반응은 왠지 시큰둥했습니다. 나 나가봐야 하는데 오늘 쉬는 날 아니에요? 근데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 아빠, 저랑 자전거 타러 고수부지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나? 미안. 다음에 가자. 어디 가는데요? 애랑 약속도 안 지키고. 나도 내 시간 있는 거지. 갑자기 짜증을 내는 남편을 보면서 저희 가족은 당황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짜증을 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바쁜 데 나가버리는 남편. 아빠 이상해. 늙은 맨날 1등하니까 쉬운 줄 아나 봐. 준식이도 섭섭했나 봅니다. 하긴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낸 적 없는 앤데 계속 1등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 일이겠어요. 아빠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왜 쉽다고 생각하시겠어? 나도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졸립고 피곤한데. 아빠는 한 번도 날 데려다 주신 적도 없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럴 리가 있니? 워낙 표현 잘 안 하시는 분이니까. 약속도 맨날 안 지켜. 벌써 몇 번째인데 자전거 타러 간다고 한 게. 아이들 둘이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이해 안 되겠죠. 애들하고 약속은 좀 지켜요. 남들이란 그렇게 잘 나서면서
아이들 너무 섭섭해하잖아요. 미안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밤마다 부르짖는 상철이는 누구인지, 쉬는 날마다 어디를 가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출근을 안 했다고요? 그럴 리가요. 새벽에 나갔는데 지각 한 번 안 한 남편이 오전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보았지만 핸드폰도 꺼져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네 남편 너무 FM이잖아. 한 번씩 일탈해도 나쁘지 않아. 언니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고 갱년기가 다가오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날 밤이 되어도 다음 날 새벽이 되어도 남편은 연락이 없었고 슬슬 불안해졌습니다. 댁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지만 남편의 지인들 누구도 남편의 소식은 모르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초육이 병원 응급실인데요. 홍성원 씨 부모자 되시죠? 예, 맞는데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남편이 의원 리보텔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밖으로 나온 연기의 놀란 주인이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구급대를 통해 남편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여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고 이후 정신적 트라우마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정신과도 찾아보고 상담도 해보았지만 자신 앞에서 불에 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아야 했던 남편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내심해졌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던 거죠. 그렇다고 가족을 두고 죽어? 당신이 그러고도 가장이고 내 남편이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더군요. 소방관들에게 흔히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고 자신이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족들의 응원과 믿음입니다. 그랬습니다. 힘든지는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내인 저조차 이해를 못하는데 남들은 오죽할까요? 남편은 1년간 휴직을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도 아빠에게 힘을 주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죠. 남편도 그런 우리들의 관심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고요. 그러나 상철이에 대한 외침은 나아지질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났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죠. 여보, 아버지 올라오신대요. 그래? 언제? 내일 아침 차로 오신다네. 아버지 터미널로 보시러 가줘요. 언니네 지금 여행 중이잖아. 노인네도 바리바리 동사진거 들고 오시나 봐. 당연히 내가 해야지. 흔쾌히 대답을 해주는 남편. 아버지는 김천에서 혼자 사십니다. 워낙 부지런한 분이라 지금도 새벽부터 논농사에 과수원까지 하면서 수확이 되면 직접 가지고 오셔서 언니네 집과 제 집에 나눠주십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 한번 내려가 뵙지도 못해 죄송해하면 나도 이래야 서울 구경 한번 하지 하며 껄껄 웃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저는 불이 나게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생선도 사고 오랜만에 갈비찜도 해드리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태미너에 좋다는 장어도 좀 구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기력도 회복하시고 사고로 몸이 많이 허해진 남편에게도 주려고요. 그렇게 장을 보고 카트를 끌고 돌아다니는 제 눈에 들어온 남편. 저는 처음엔 공무상환나 했습니다. 가끔 소방법 체크하느라 외근을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카트를 끌고 물건을 담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길? 그리고 곧 카트 앞쪽에 태운 아이를 보았죠. 5살 남짓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다정한 미소로 아이와 눈을 맞추며 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몸이 굳었습니다.
곁에 있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며 장난감까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가 누군가를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겨우 30이 넘었을까? 단아한 모습의 아이의 엄마가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수줍은 듯 미소를 짓고 남편 또한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화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명 우리 아이들과 자전거 약속도 안 지키고 가봐야 할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죠. 오히려 마주칠까 숨어버린 저. 그들은 누가 봐도 가족과 같아 보였습니다. 곧 세 사람은 계산을 했고 남편이 자신의 카드를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남을 위해서라면 뭐든 못 도와주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니까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다고 다른 가족과 장을 보러 마트를 오고 자신이 그걸 계산하는 건 저는 이렇게 저렇게 남편을 변호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 의심이 커져가더군요. 그날 그렇게 모른 척 집에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며 많은 생각에 젖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굴까요? 성철이는 저 아이일까요? 한번 의심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문다더니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저는 머릿속으로 각종 상상을 했습니다. 남편은 12시쯤 좀 넘어 들어와 피곤하다며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더군요. 여보, 오늘 어디 갔었어? 친구 만나고 왔어. 아버지 오신다고 해서 장보고 음식도 준비했는데 당신 좋아하는 장어도 샀어요. 내일 아버지 11시 도착인데 늦지 않게 갤 수 있죠? 내일인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 내일이라고. 저는 약간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지? 내일 뭐 나갈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깜빡했는데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미안. 택시 타시라고 하면 안 될까? 진짜 너무하네. 겨우 2년에 한두 번 오시는 장인어른이에요. 그동안 당신 바쁘다고 형부가 항상 아버지 보시러 나가고 했는데 겨우 한 번 부탁한 일을 혼자 외롭게 계시다가 자식들 농사지은 거 먹인다고 그 무거운 거 싸우시는 거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그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맞추느라 애를 써왔는데 아까 다른 여자와 장을 보던 모습에 저는 참담 감정이 올라온 모양입니다. 당장이라도 묻고 싶었지만 자살까지 시도했던 남편이 치료기간이란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뢰가 깨진다는 두려움이 있어서죠. 그러나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 오늘 뭐 했어요? 친구 만났다고 했잖아. 친구? 친구 누구? 당신은 모르는 친구야. 내가 모르는 친구가 어디 있는데. 오늘따라 왜 이래? 남편은 그 순간 화를 벌컥 내고 의심하는 나를 보며 화가 난 듯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가 친구라는 건지 도대체 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건지요. 남편은 그날 밤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치료를 한다며 술을 마시지 않던 남편인데 말입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잠꼬대를 했어요. 상철아, 가지마. 애절하게 불러대는 상철이. 남편은 모르는 이름이라고 했지만 전 그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죠. 이 답답한 심정을 풀어야만 했어요. 답답함에 같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는 동창에게 하소연을 했죠. 오 선생 남편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요. 얼마나 반듯하고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물어보든가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아이가 누구냐 하고 뭐 물어보겠어. 괜히 그랬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 사람 의심하는 거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겨우 안좀 찾아가는데. 그래도 여자의 유감이라는 게 있잖아. 찜찜한 건 뭐가 있다는 거야. 한번 뒤쫓아봐. 그걸 어떻게 해. 참, 오 선생 진짜 속편한 소리 하고 있네.
의심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요. 요즘 자기 얼굴 엉망인 거 알지? 푸석푸석하고. 잠을 못 자니까 그런가 봐.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도착하셨어요. 제가 택시 연락했거든요. 곧 도착할 거예요. 김서방이 나왔는데 무슨 택시를 불러? 예? 김서방이요? 오늘 바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 바쁜 사람을 요리까지 보내. 나라 일하는 중요한 사람을. 저 그 사람 좀 바꿔주세요 아버지. 여보세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바빠서 못 간다더니. 일정 조종했어? 아버님 택시 타시면 멀미하시잖아. 내가 가면서 아버님하고 점심 먹고 집에 모셔다 드릴 테니 걱정 말고 이래. 고마워 여보. 그리고 오해하고 있을 동료에게 그날 일을 전해주었어요. 내가 오해한 건가 봐. 그러게요. 그렇게까지 장인어른한테 잘해주는 사위 없어요 없어. 오순승이 잘못했네. 어젯밤 퇴근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남편은 점심에 아버지 좋아하시는 장어구이 집에 모시고 가서 거하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는 어찌나 남편 칭찬을 하시던지 자, 우리 딸 시집 잘 갔다. 아이 김서방 같은 남편은 없어. 장어 구워서 다 내 앞에 놔주고 그 힘든 일 하면서 힘든 내색 한 번 없더라. 너 잘해. 예,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는 다녀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 대해 더 이상 이상한 생각을 안 하기로 했죠. 남편의 표정도 점점 밝아졌고 아이들에게도 예전과 같이 충실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너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서 오는 거야. 이 기회에 남편 부약이나 지어주든가. 맞아. 내가 잘 가는 한의원에서 만든 공진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환절기마다 먹이니까 확실히 달라. 홍서방도 곧 50이잖아. 형부가 체력이 떨어진다며 하소연하던 언니가 이젠 저희 남편을 걱정해주네요. 그러고 보니 남편의 나이가 벌써 46입니다. 저만 나이 먹었다고 힘들다고 했지. 저보다 4살이나 많은 남편은 늘 건강하다고만 생각했던 거죠. 2년 전 소방 가족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소방 호스가 일반인이 두 손으로 들어도 힘들 정도의 무게더군요. 거기에서 세차물이 나갔는데 저희 모두 잡아보고 휘청했어요. 그뿐인가요? 소방복을 입는 순간 더운 건 둘째치고 얼마나 무겁던지 입고 있는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니 땀도 땀이고 지쳐서 쓰러지겠더군요. 얼마나 강한 체력을 요하는 직업인지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새삼스럽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히어로인 남편을 생각하며 그의 몸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전 큰맘 먹고 하나에 5만 원이나 하는 공진당을 열흘이나 사왔죠. 이게 뭐야? 당신 보약. 갑자기 무슨 보약을. 언니가 형부 환절기마다 이걸 먹이는데 확실히 체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당신 요즘 힘도 없고 밤마다 잠꼬대하는 거 보니까 기력도 딸리는 것 같아서 뭐하러? 아버님이나 사드리지. 일단은 당신부터 상여놓고 보려고. 나 요즘 놀고 먹잖아. 힘든 건 당신이니 당신이 먹어. 자상한 남편, 여전히 절 사랑하나 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냉장고에 넣어둔 약이 없어졌더군요. 약이 어디 갔지? 그거 내가 다른 사람 줬어. 뭐? 당신도 안 먹는 것 같고 나도 하나 먹어보니 입에 안 맞아서. 그럼 약이 안 맞을 수도 있지. 그 비싼 걸 누굴 줘. 남편의 오지랖이 또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죠. 어디도 폐지 줍는 할머니나 경비 아저씨 드린 게 틀림없습니다. 겨울에 제가 사준 목도리를 시장에서 김밥하는 할머니한테 드리고 와서 저랑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술이 상했지만 남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네 남편 봤어? 어디서? 우리 동네에서 어제 저녁에. 뭐? 니네 동네? 어제 저녁이면 친구들 만나 술 한잔 한다고 했는데 친구들?
요즘 남편 쉬니까 그동안 못 만나던 친구들 만나느라 주말마다 바쁘거든. 그래? 근데 거기 웬 여자랑 있던데 아이도 함께. 그래서 인사하려다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냥 모른 척했지. 여자? 아이? 갑자기 얼마 전 보았던 그 여자와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보긴 네가 나랑 같이 샀던 티셔츠 입고 있더라. 우리 남편 것도 같은 걸로 샀잖아. 맞아. 그거 입고 나갔어. 근데 그냥 아는 사람이겠지. 너도 알잖아. 우리 남편 옷이랑 넓은 거. 내가 그걸 모르니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 언뜻 보면 가족인 줄 알겠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들어왔기에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어제 저녁에 친구들 만나고 왔다고 했지? 왜? 아니, 내 친구 상미가 당신을 bombe에 취급했나 봐. 그래? 근데 왜 아는 척 안 하고? 뭐 자기도 다른 사람들하고 있고 당신도 바쁜 것 같아서. 맞아. 상미 씨가 그 동네 살지? 근데 당신이 어떤 여자랑 있었다고 하던데 웃기지? 친구 와이프랑 아이야?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는 남편이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와 아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은 아침부터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어디 가요 또? 산에 다녀오려고? 그럼 같이 가요. 혼자 가지 말고. 친구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래요? 더 이상 같이 간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의 여인과 아이가 신경이 쓰여서 더 이상은 참기 힘들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을 뒤주기로 했죠. 마침 언니가 외국 나가면서 우리 집에 세우던 차가 있어서 저는 그것을 타고 남편을 쫓아갔어요. 남편은 워낙 운전을 얌전하게 하는 사람이라 남편의 차를 뒤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차는 경기도 외곽에 한신도시로 빠졌고 그리로 작은 아파트에 서더군요. 분명 동료들과 산에 간다고 했던 남편인데요. 그때 아파트 입구에 차가 섰고 그 앞에서 남편의 차를 기다린 여자가 보이더군요. 가만히 보니 그때 그 밭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아이를 번쩍 들어 안으며 반가움을 표시했고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차는 출발을 했죠. 그래, 오늘은 내가 키우고 현장을 잡고 말 거야.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가 떨렸지만 침착하게 다시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의 차는 다시 고속도로를 탔죠. 서울로 다시 향하더군요. 벌벌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었고 그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와 핫도그를 사서 먹는 남편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뛰어갔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 섰죠. 여보. 저는 칭호하듯 남편을 쏘아보았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놀란 듯 입을 못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직장 동료들하고 사는 간다며. 그래서 나 못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자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하더군요. 저 여자가 직장 동료야? 당신 뭐예요? 왜 동료들이랑 사는 간다던 우리 남편이랑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설명해 볼래요?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실만 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뭐요? 사모님? 무슨 오해? 내가 지난번에도 마트에서 아이랑 셋이서 장 보는 것도 봤는데 무슨 오해를 해요? 여보, 나랑 따로 이야기해. 아이 놀라잖아. 당신은 아이 놀라는 건 걱정되고 당신 아내가 어떨지는 걱정 안 되니? 주말마다 나가서 당신이 만나는 여자가 이 여자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 혹시 또 다른 생각할까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면서 불안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더군요. 저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던 남편은 저의 손을 잡고 저를 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되지 않겠다며 뿌리치려는 제 손을 놓쳐 있어라 두 손을 꽉 잡고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남편은 그때 그 시장 화재로 두 후배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중 한 후배는 남편의 직속 후배였고 들어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소방관이었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의 히어로 소식을 우연히 듣고 남편과 함께 일하고 싶어 소방관 공무원 시험을 보고 남편의 관할 구역으로 온 후배였죠. 유난히 남편을 따르고 좋아했던 그 후배는 그날 남편과 함께 진화를 위해 차 천장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 함께 진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답니다. 이때 건물이 무너졌고 남편과 함께 잔해 더미에 갇혔던 그 후배는 건물이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도록 잔해를 온몸으로 바치고 남편을 위해 버티다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후배 덕분에 살아났고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거죠. 상철이는 그 후배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상철이란 이름을 몰랐던 건 남편과 같이 일한 지 얼마 안 됐던 데에다가 장례식장에서는 호적상에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꿈속에서 그렇게 그 후배의 이름을 불러댄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죄책감으로 남편은 괴로워했고 후배의 가족에게 사죄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도 소방관인데. 소방차 장난감을 꼭 쥔 채 아빠를 찾는 아이의 모습에 남편은 무너져 내렸고 그 이후 아이를 위해 주말이면 시간을 내서 함께 놀아줬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구해주기만 했지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남편은 그렇게라도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이야기 못한 건 진짜 미안해.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어. 나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차마 못하겠더라고.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보이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미안했습니다. 그걸 왜 혼자 떠안고 있었어? 내가 미안해 여보. 당신을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따라와서. 저는 너무 부끄러웠고 짐을 지면서 괴로워했을 남편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은 후배의 생일이었고 후배가 묻혀있는 대전국립현충원에 함께 인사를 가기로 한 것이랍니다. 여보, 이 친구가 상철이야? 못난 선배 구하려다가 먼저 가버린 자랑스러운 내 후배 상철이야. 저는 그날 함께 상철 씨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남편을 지나쳐 상철 씨가 묻혀있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죠. 상철 씨, 우리 남편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우리가 평생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가족이 되어줄게요. 그러니 용서하시고 편히 쉬세요. 남편이 그동안 힘들었을 생각을 하니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불이 나면 119를 부르고 조금이라도 진화 작업이 늦어지면 소방관들 탓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화염 속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불을 끄고 인명을 구합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그 이후 우리는 선철 씨 가족이 있는 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철 씨의 아이를 동생처럼 잘 놀아주었고 저는 선철 씨 아내를 위해 김치도 담궈주고 같이 밥도 해먹이며 친자매처럼 지낸답니다. 너무 하는 거 아니니? 넌 네 친언니 두고 맨날 그 가짜 동생만 챙기니? 언니는 그렇게 말하지만 예쁜 옷을 사면 우리 막내 동생 것까지 챙겨온답니다. 나쁜 생각까지 했던 우리 남편은 이제 병원 치료 잘 받으며 복직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상철 씨 목까지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운동 중이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묵묵히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단지 분초를 가두는 시간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차량들이 양보해주는 것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좁은 골목에 길을 막고 주차해 있는 분들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뉴스에서 보시죠. 소방도로에 차 세우지 말아주시고 얼른 뺄 수 있도록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저는 우리들의 히어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었네요.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지 못한 히어로, 바로 소방관 남편이었네요. 안타까운 현장에서의 일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으셨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사연자 남편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네요. 이 세상 모든 소방관들이 겪는 일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타인을 돕는 이 세상 모든 소방관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